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매 초고수가 위장임차인을 판별하는 간단하지만 놀라운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낙찰됐던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2023 타경 11035 물건입니다.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215동 2401호 물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돼 있죠. 관리도 잘 돼 있고, 여러분들 송도 국제도시 한번 가보시면 되게 이국적인 정치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아주 콤팩트하면서도 있을 건 다 있는 신도시인데요. 일단 지금은 입주 물량 여파도 그렇고 교통이 좀 서울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서울 접근성이 편해지게 되면 인천의 강남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미래 가치가 있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성 지도로 보셨을 때에도 215동이니까 딱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여기 이제 상가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상가 접근성도 좋고 24층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망도 꽤 좋은, 바다가 바라보일 수 있는 그런 조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2,200만 원이었는데 두 번의 유찰을 거쳐가지고 반값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3억 4백이 최저가였다가 4억 4,100만 원에 얼마 전에 낙찰이 됐습니다. 차순위가 근데 3억 7,100입니다.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은 13명의 형제자를 물리치고 낙찰 받았다라고 좋아하셨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차순위와의 차이가 7천만 원 이상 나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잘못했나, 이런 불안감에 좀 휩싸여 계실 텐데요. 이 시세가 최저가를 넘어서는 한 6억 3천에서 6억 4천 정도 사이라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꽤 잘 받은 금액인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길래 이게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수물건의 위험성이 뭔지를 검토하려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야 한다 그랬죠.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아무 이상이 없겠고요. 여기 공란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유자 성명은 박모모 씨인데 정보 출처 구분은 현황 조사를 통해서 이 정보를 알게 됐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요. 그 점유의 권한은 주거 임차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일자는 기재가 돼 있지만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 여부, 그다음에 보증금 이런 것들은 다 미상으로 기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가를 구별하려면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전입신고 일자와 최선순위 일자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전입신고 일자가 2019년이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022년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갈 때는 저 근저당권이 없었을 테니까 임차인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있다. 그런데 보증금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만약에 진정한 임차인이고 그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낙찰자가 잘 받았는가, 그 경매 사고가 났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낙찰가도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아야만 이게 이제 수익을 내면서 성공한 경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보증금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보통 임차인 같은 경우들은 나름대로 이제 경매가 들어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하는 게 평균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박모모 씨는 2019년에 전입을 해서 지금 무려 5년 이상을 지금 한 자리에서 거주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살짝 의심스러운 정황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계에서 나름대로 이제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배당 요구를 해라라고 통지가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당 요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소하지만 의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매 정보지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조사를 나가서 임차인도 만나보고 이웃 사람도 만나보고 공인중개사도 만나보고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 먼저 했지만, 이제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인터넷에서 손품만 팔아도 한 70% 이상은 위장 임차인이 아닌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행꿈사 옥션에 제공하는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 그다음에 현황 조사서, 법원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이 네 가지 서류를 통해서도 위장임차인지 아닌지 한 60-70% 정도는 밝혀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70% 정도 위장임차인은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현장에 나가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죠. 먼저 등기부 등본을 한번 열어봤더니, 이게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그 진정한 임차인이면 은행에서 대출들을 잘 안 해줄 텐데 대출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2022년 7월 5일 날 전모모 씨가 채무자가 돼가지고 무려 4억 8천만 원. 이게 채권 최고액이니까 대출 금액은 한 4억 정도 되겠죠. 달성 대건 신용협동조합이란 데서 아주 큰 금액의 대출을 일으켜줬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추가적인 대출을 또 대여금을 받았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에는 실제로 대건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금융권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도 그 대출을 해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은행권이기 때문에 무상 임대차 각서를 갖고 있지 않을까. 혹은 임차인이 위장 임차인이 아닐까, 가족이나 친지 같은 실제로 위장 임차인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무상으로 임차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리를 해볼 수 있어야겠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4년 정도 사는 거는 괜찮지만 2019년 2월 달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쯤 돼서 이제 임대차 기간이 시작이 됐을 텐데 보통은 4년이면 2023년 2월로 종료가 되고 보통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1년 더 이렇게 살고 있다가 경매가 진행이 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다. 게다가 그 신용협동조합에서 큰 금액의 대출을 해줬구나. 그렇다고 본다면 위장임차인이 아닐까. 그리고 임차인들은 평균적으로 법원에서 뭔가 이렇게 통지가 날라오면 배당 요구를 하거나 권리 신고를 하는 게 일상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보증금조차 알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진정한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또 등기부 등본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거는 박某某 씨가 2015년 7월 21일 날 매매를 통해서 2019년 등기를 한 거 보니까 건축할 때쯤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某某 씨의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따님으로 추정되는 전某某 씨가 상속을 받았는데 전某某 씨의 근거지도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도 이쪽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없다는 거. 그렇다면은 최초에 이걸 분양 받아가지고 잔금을 낼 때에도 임차인을 들여서 잔금을 냈구나. 그러면 이게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었겠구나 라는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전某某 씨가 소유권을 상속을 통해서 이전받은 후에 바로 밑에 이제 이런 등기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등기. 이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 임대주택임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긴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살고 있겠구나. 그 임차인은 누구? 전입신고를 했던 이 박某某 씨겠구나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법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봐서 여기에 살고 있는 게 임차인인가 봤을 때에 여기 송달 처리 내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 박某某 씨한테 임차인 통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당일날로 바로 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여기서 살고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이제 바로 한 달 이내에 이제 가서 현황을 조사를 하는데 그 현황조사서의 내용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부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전면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밝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도 유력한 진정 임차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 직감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는 진정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구나라고 추정이 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부분들은 당시에는 지금보다 시세가 높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이 굉장히 작거나 이렇겠다라고 추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추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건데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증거를 현장에 나가지 않고 찾아낼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아내는 유력한 방법 뭐가 있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거래가 내역을 보는 거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에 대한 실거래가도 지금은 다 이렇게 공시를 해주니까 거기서 찾아보게 되면 전입신고한 일자가 2019년 2월 22일이니까 보통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보통은 이제 한두 달 전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잔금을 내면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니까 임대차 계약일은 1월 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들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고 그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호갱노노 혹은 아실 그런 건데 저는 보통 이제 아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실 사이트에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쭉쭉 전세 실거래가가 얼마인지를 한번 봤더니 2019년 1월 달에
계약한 215동 24층 요거겠죠. 예, 딱 봤더니 전세가 3억이다. 예, 딱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은 위장임차인이 아니겠구나라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 임차인들이 이제 그 동사무소 혹은 이제 그 등기소 같은 데에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 확정일자를 찍을 때 이제 임차인에 대한 정보들을 기재를 하고 확정일자 대장에다가 그런 다음에 그 내용들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계약일 즈음에 라고 한다면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보통 위장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경매 게시기에 임박해가지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기다가 확정일자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장임차인을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들인데 당시에 계약일자 그것도 무려 4, 5년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다면 진정한 임차인으로 추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215동 24층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와 봤을 때 낙찰가가 얼마였죠? 4억 4,100만 원. 3억을 떠안게 되면 7억 4천만 원. 아까 시세는 한 6억 한 3, 4천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7억 5천에 받은 꼴이니까 잘못 받은 게 아닌가? 2등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실까요? 2등도 3억을 더하면 2등도 시세를 훌쩍 넘어서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24층에는 저 한 호수만 있는 건 아닌 거니까 저 임대차 계약은 다른 호수의 임대차 계약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장임차인으로 추정해서 들어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당시에 2019년 1월 달쯤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당시에 전세 거래 내용만 찾아봤지만 평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는 평수가 35평이 아니라 25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들은 25평, 24평짜리 59타입, 59B타입입니다. 봤더니 2019년 1월이 아니라 2018년 12월에 이렇게 12월 7일 날 1억 8천짜리 215동 24층 여기 있죠. 59B타입. 이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이렇게 되니까 전세 1억 8천만 원을 떠안게 되면 4억 4천에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부지는 않죠. 시세를 한 6억 5천을 받았다고 치게 되면 나름대로는 한 3, 4천만 원 싸게 받은 꼴이라고 보여지겠죠. 물론 이제 2등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꽤 큰 수익을 내면서 낙찰을 받는 거였구나. 만약에 이 낙찰자가 1억 8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패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내게 되면 뭔가 좀 아쉽죠. 뭐냐면 2019년에는 보증금이 1억 8천이었지만 2021년 그다음에 2023년 매 2년마다 한 번씩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21년 말고 2023년도에는 이미 이렇게 저당권이 크게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없죠. 그런데 2021년에 만약에 증액을 했다고 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 전세가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리스크는 한번 철저히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2021년에도 저당권이 크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대환대출돼 가지고 지금은 사라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분명히 큰 금액의 대출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렇게 저당권이 큰 금액이 설정돼 있었으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증액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거절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증금 1억 8천이 계속 굳어진 채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결론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진정하게 고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시각 혹은 패러다임을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있을 때 우리들은 아실이나 혹은 이렇게 호갱노노 아니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전세 실거래가를 통해서 보증금 액수를 찾아내는 거, 찾아낼 때 우리는 뭘 찾아내죠? 보통 전세 보증금만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아파트가 월세 거래가 많은 아파트라고 한다 그러면 월세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 경매인들은 잘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각과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떠내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게 월세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찾아봤더니 딱 맞는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경매 고수로 가는 그런 방법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패러다임과 시각을 바꿔보는 거죠.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수익 모델들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강의 내용이 좋았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